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원자 모형과, 그리고 전기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 전기력에 대해서 조금 깊이 문제도 다뤄보면서 깊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 점전화가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어떻게 문제들을 또 어떻게 이 전화들의 힘들을 관찰할 건지 힘들을 이해할 건지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아주 짧게 큰 흐름만 봤어요.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돌턴의 원자설 그리고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오는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봤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 간략했던 원자 모형들 안에 들어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정말 중요한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갈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과학 이론들, 이런 모형들은 지금 현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설명을 만들다 보니 이런 모형과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이론들이 현재 지금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은 어떤 새로운 모형이나 이론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서 과연 어떠한 현상들을 설명을 못했기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거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돌턴의 원자 모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돌턴의 원자 모형은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는 원자고, 이때부터 원자 모형에 대한 개념을 확립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최소 단위면서 쪼개지지 않는 가장 최소 입자. 이게 돌턴의 원자 모형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뒤로 톰슨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톰슨이 원자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되어졌던 실험, 물론 톰슨이 원자 모형을 이거 제안하기 위해 했던 실험은 아니지만 이 음극선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 이 전자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음극선 실험이었죠. 음극선 실험에서 결과 전자의 발견. 이 전자의 발견 덕분에 톰슨이 그러면은 이 원자 안에는 전자가 박혀 있는 구조, 즉 식빵 같은 빵 안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형태의 구조가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었고,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 진행되어 오다가 러더포드가 뭐 했다 우리 분 기억나시죠?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약간 수정할 게 필요하겠다 해서 행성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안해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역사적 사건들을 조금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 발표되고 딱 확립된 게 언제냐면은 1897년도. 네. 1897년도 톰슨의 원자 모형 형이 발표되었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현상을 잘 설명하는 원자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발견한 공로 가지고 1906년에 노벨상도 수상하게 되는데, 이때 이 톰슨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 아시죠, 여러분? 케임브리지. 이 대학의 캐번디시 물리학 연구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캐번디시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누가? 이 톰슨이 소장이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 톰슨의 제자가 누구였냐면은 러더포드였어요. 대박이죠. 톰슨의 제자. 참 결과부터 말하자면은 이 원자 모형을 만든 스승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한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러더포드가 톰슨의 제자였는데 이 캐번디시 물리학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톰슨에 대해서 배웠는데 더 놀랍고 신기한 거는 이 톰슨의 아들
톰슨의 아들 조지 톰슨이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노벨상을 받아요. 전자가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그런 주제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이 아빠와 아들 부자 간에 둘 다 노벨상을 받은 아주 참 멋진 기록을 남겼죠. 이게 톰슨의 부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러더포드가 톰슨의 제자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러더포드는 연구를 하다가 언제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가냐면 1907년 7년도에 맨체스터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에서 이 대학교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러더포드가 실험을 하다가 어떤 걸 보냐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죠. 그래서 러더푸드가 러더푸드의 원자 모형을 발견하게 되고 제안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러더푸드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 연도가 언제냐면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1911년. 물론 연도는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1911년도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제안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연도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재미삼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원자 모형을 제안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가만히 보니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알파 입자가 진행하다가 금박에 맞는 순간 반대로 되튀어나오거나 큰 각도로 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냈죠. 그게 뭐냐면 원자는 이 원자 중간에 양성자 플러스를 가진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행성 모형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제 엄청난 만남이 시작되는데 1911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물리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어가 딱 대학을 박사학위 따고 나서 뭘 하고 싶었냐면 이 톰슨이 있는 캐번디시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기를 희망했어요. 보어도 참 똑똑하죠. 캐번디시 연구소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번디시 연구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딱 톰슨한테 갔더니 이제 이 밑에 톰슨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톰슨이 아주 바빴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어는 영국 사람도 아니죠. 왜?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덴마크에서 온 이 사람을 영어도 가르치면서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내가 니를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내 제자랑 만나봐라 해서 보어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면은 이 러더포드를 소개시켜 줍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 보어한테 그러면은 저기 맨체스터 대학교에 있는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러더포드인데 걔랑 같이 가서 연구를 해봐라. 걔 밑에서 배우라 해서 보어한테 러더포드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가지고 1912년 초에 러더포드와 보어가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 첫 만남이 정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현대 이 원자의 모형, 현대 우리가 원자를 알게 된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의 가장 기반이 되는 만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어가 만나게 됩니다. 러더포드하고. 근데 이때 러더포드가 보어랑 만날 때 아주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제안한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서 지금 현재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따르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에 누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원자 핵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그럼 이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당연히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이 행성 모양. 마치 태양을 주위로 지구하고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는 것처럼 원자 핵을 주위로 이 전기력을 받으면서 전자가 공전하는 모델. 이게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러더포드가 볼 때 현재 우리가 밝혀진 과학적 사실 그리고 현재 발견되는 사실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죠. 맞죠? 그러면 전자가 이 원자 핵 주위를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점점 계속 힘은 작용하니까 점점 가다가 달라붙어가지고 원자에게 톡 달라붙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달라붙어가지고 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를 소진해버려서 에너지가 사라지고 결론은 원자에게 딱 달라붙어 원자가 쭈그러드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사람 형태 또는 물체의 형태 또한 변화해지고, 형태도 쭈그러들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거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러더포드가. 오케이. 그래서 또 이런 거예요. 이 전하를 띈 입자가 점점 에너지를 잃게 되면 뭐를 방출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기파, 즉 빛이에요. 전자기파는. 이 빛을 방출하면서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원자 핵에 턱 붙어야 되는데 원자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는 원자는 이렇게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러더포드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의 모델 가지고는 이 형태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전자가 원자에게 점점 달라붙다 보면은 잘 봐요, 여러분. 처음에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더라도 점점 에너지를 잃다 보면 에너지 양이 적어지겠죠. 점점 적어지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없어질 텐데, 그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방출하는 빛도 나중 이따 또 배우겠지만 빛도 에너지가 처음에는 많다가 점점 적어지는 빛을 방출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빛이 연속적으로 쫙 방출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관찰되는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보면은 연속적인 빛이 아니라 띄엄띄엄띄엄 불연속적인 빛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보았을 때, 이거는 현재 관찰되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주 모순에 쌓여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때 보어랑 만나게 됐는데 이때 진짜 멋지죠. 보어도 이 러더포드의 고민에 참여해서 같이 러더포드 연구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어도 착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착수하다가 이제 1912년도에 연도는 절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역사적 흐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1912년도에 말에 누구냐면은 보어가 자기 고향 이제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서도 보어의 머릿속엔 항상 그 생각이었어요. 러더포드 그분의 원자 모형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어떤 원자 모형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왜 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까? 그러면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라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때 고민하는데 이 보어가 뭘 보게 되냐면 뉴턴이 말한 빛에 대한 원리들, 뉴턴이 설명한 이 빛에 대한 걸 보게 되고 또 다른 논문을 한 개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보어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생각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 탄생하게 되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태양빛을 보면은 흰빛이 온다고 느껴지죠. 태양을 보게 되면. 근데 실제로 흰빛은 그냥 흰색 빛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빛이 모여가지고 흰빛이 돼요.
그래서 이 태양빛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런 색깔의 빛들이 모여가지고 뭐다? 흰빛이 되는데 뉴턴은 이 태양빛을 흰색으로 오는 태양빛을 쫙 프리즘으로 분리시켜가지고 뭐다?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쫙 색을 분리시켜 봤습니다. 기억나시? 본 적 있죠? 초등학교 때. 왜? 태양빛 올 때 프리즘에 딱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은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쫙 분리되는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네, 맞아요. 그걸 보고 뉴턴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보호가 이 스펙트럼을 뉴턴이 제안한 이 스펙트럼을 보면서 아 그래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고 연속적으로 쫙 비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들이 방출하는 빛을 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빛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띄엄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방출하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이때 보호가 뭘 보게 되냐면 발머라는 과학자가 쓴 식을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고 발머의 공식 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논문을 보게 되는데 이 보호가 이 발머의 공식을 보자마자 어떤 말을 하면서 이제 보호만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내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발머의 공식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즉시 나에게 분명해졌다. 이거를 말하면서 뭐냐면은 보호는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천재들의 향연이 멋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보호가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제안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스펙트럼이었어요. 스펙트럼. 뭐냐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빛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쫙 스펙트럼이 비춰지는데 특히 발머가 봤던 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띄엄띄엄띄엄 나오더라. 근데 이 띄엄띄엄띄엄 나오는 걸 공식화 시켜 놓은 것을 보니 어떻게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머릿속에 탁 드러난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보호가 말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해하려면은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갑시다. 스펙트럼이에요, 여러분. 자, 스펙트럼은 뭐냐면, 스펙트럼은 아까 말했지만은 빛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빛 같은 경우는 빛을 프리즘에 딱 투과시켜 보니까는 빨주노초 파남보 쫙 연속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겠죠. 마치 무지개를 보면은 무지개에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열한 형태,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르고, 근데 빛을 나열하긴 했는데 띄엄띄엄띄엄 을 나열한 걸 보고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럼 처음에 연속 스펙트럼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빛의 띠가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햇빛이라든지 형광등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형광등에서 나온 빛도 프리즘에 비춰보면은 프리즘을 투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촥 이쁘게 연속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마치 이 왼쪽의 그림 보이죠? 이 왼쪽의 그림처럼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형광등이나 햇빛을 같은 거를 딱 투과시켜서 나오는 빛, 연속 스펙트럼.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 연속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이해해 봅시다. 빛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빛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빛도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열 에너지고 빛 에너지도 있겠죠. 이 빛도 에너지인데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가지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좀 볼 텐데,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스펙트럼을 좀 그냥 간략하게 단순화시켜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보랏빛 정도. 오른쪽은 빨간빛이라 할게요. 자, 빛은 이때 당시에 뭐 입자성이란 말도 존재하고 했지만은 주로 빛은 파동이다라는 게 아주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자, 이때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강물 같은 데 가서 돌 던지면은 물결이 일렁이는 걸 본 적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매질의 흔들림,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보고 파동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역학 배울 때는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즉 운동 에너지가 또 다른 물체한테 전달되려면 충돌이라는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돼야 된다. 그쵸? 그런데 파동은 충돌이라는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의 목소리, 성대, 이 성대의 떨림,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의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성대가 여러분 고막을 바로 때려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죠? 공기라는 이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매개체를 진동시키는 성질, 이런 걸 파동이라 부르는데 빛 또한 이렇게 파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빛을 매개시켜주는 물질, 매질을 보고 우리는 앞에서 배우기를 에테르라고 배웠었다. 근데 에테르는 없다라고 밝혀졌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빛은 파동이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파동인데 그러면은 이 파동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봅시다 한번. 이 빛 에너지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자, 파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일렁이는 거. 일렁일렁. 이렇게 일렁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물체의 속력이 빠르거나 질량이 클 때 우리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파동에서 에너지가 큰 경우는 언제냐면은 자, 이때 뭐냐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 이 일렁이는 한 번 일렁이고 한 번 일렁이다. 그쵸? 근데 이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까지 통과할 때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할게요. 파장이라고 불러요. 기호로는 람다라고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걸 파장이라고 부르고 이 파장에 따라서 뭐냐면 빛의 색이 달라져요. 파장이 긴 빛은 우리는 흔히 빨간빛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랏빛으로 갈수록 뭐다? 파장이 짧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빨간빛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빛이고 보랏빛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뭐냐면 파장이 길수록 우리는 진동수가 낮은 빛이라고 말해요. 진동수가 작은 빛.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뭐냐면은 오히려 진동수가 큰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고 보랏빛이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고 빨간빛이다. 그래서 진동수와 이렇게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런 빛인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작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말해요. 빛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랏빛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보랏빛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을 보고 자외선이라 부르죠.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오면 피부를 어떻게 된다? 자외선 소독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어제 보면 자외선 우리 피부를 태우잖아요. 시커멓게 태우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있죠. 왜냐면은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세균을 소독시킬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그러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진동수란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일렁이는 것이 한 번 일렁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고 주기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 불러요. 여러분 상가함수할 때 주기 배웠죠. 그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고 뭐라 부른다? 주기.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주기인데, 그러면 진동수는 뭐냐? 1초 동안 이 똑같은 게 몇 번이 지나갔냐를 보고 진동수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즉 1초 동안 지나간 파장의 개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주기. 자, 그러면은 주기가 클수록 1초 동안 일렁이는 게 많이 지나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이 1초 동안 일렁이는 이 파장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에너지가 크다라고 말해요. 파동에서는.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진동수는 영어로 프리퀀시라 부르고 F라 적거든요. 진동수에 비례하고 이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를 곱한 만큼이 빛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를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지만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그럼 에너지는 파장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럼 파장에는 반비례하는데 위에 분자에는 hc. 이때 h는 아까 봤던 플랑크 상수고 c는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광속.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구나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 스펙트럼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파란빛, 보랏빛 정도, 여기에 빨간빛, 여기 보랏빛이 있다고 친다면 이 빨간빛으로 갈수록 뭐가 된다? 파장이 파장이 길어진다. 빨간빛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맞죠? 진동수가 작아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진다. 근데 반대로 보랏빛으로 갈수록 뭐가 된다? 파장이 오히려 짧아진다. 그리고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진동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 잘 생각해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 보면은 빛이 보랏빛 나죠. 보랏빛 나는데 보니까 에너지가 크네. 즉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네. 즉 보랏빛일수록 에너지가 크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빛에 대한 물리적 성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는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이 정도 알면 뒤에 가면 되게 쉬워요. 오케이, 이해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고, 이 빛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된다. 빛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구나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펙트럼에는 이 연속 스펙트럼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선 스펙트럼은 뭐냐면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빛의 띠가 불연속적으로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선 빛이 하나 띄움 나타나는 형태를 보고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 불러요. 근데 이 선 스펙트럼도 두 종류가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 빛을 방출하면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있고 빛을 흡수해서 나와버리는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출 스펙트럼. 자, 이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일단은 빛을 방출해야 되겠죠. 빛을 방출한다는 것은 빛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이 빛 에너지를 방출해버림으로써 낮은 에너지가 되어버림으로써 빛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고온의 기체에서
뭐다? 방출된 빛의 선 스펙트럼이에요. 즉 이런 거죠. 고온의 기체가 있어요. 그럼 고온의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라는 거는 말 그 특정한 어떤 기체겠죠. 그 고온의 특정한 기체가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에너지를 잃어버리겠죠. 그럼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뭐다? 빛을 방출해버려요.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해버리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특정한 어떤 기체. 자, 이러면 되게 중요해요, 이제. 특정 기체가 특정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특정 원자는 뭐다? 특정한 빛만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원자가 아까 연속 스펙트럼처럼 빛을 쫙 다 방출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체는 특정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특정 원자는 뭐다? 특정한 빛만 방출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뭐다? 특정한 빛만 생기네. 이걸 보고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뭐다?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요. 이 왼쪽 그림 보면은 특정한 고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이 고온의 기체를 뭐다? 쫙 투과시켜가지고, 프리즘에 쫙 분산시켰더니, 특정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가만히 보니까는, 띄엄띄엄띄엄, 특정한 빛만 관찰될 수 있겠죠. 그냥 간단히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빛 하나, 여기 빛 하나, 여기 빛 하나. 이렇게 특정한 빛만 방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다가 빛을 비추었더니 자,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여 뭐다?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자, 왼쪽 그림 참고해서 왼쪽 그림 참고해 이런 거예요. 어떤 빛을 태양빛이라든지 형광등빛을 특정한 어떤 물질에다가 비췄어요. 그럼 어떤 특정한 물질이라는 것은 그 물질은 뭐다? 특정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이 특정한 원자에다가 뭐다? 빛을 비췄더니 그 특정 원자는 뭐다? 특정한 빛만 흡수해버리네? 그럼 여기 있다 통과돼서 나온 빛은 빨주노초파나 뭐 연속된 빛 중에 그 원자는 뭐다? 특정한 빛만 흡수했겠죠. 그래서 그 특정한 빛을 흡수해서 뭐다? 이 프리즘에는 그 특정한 빛이 사라지고 검은 선으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막 연속적인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빨주노초파는 뭐 쫙 있는 스펙트럼에 검은색 빛만 이렇게 쭉쭉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검은색 빛만 있다는 것은 요 빛만 흡수했다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특정 물질에는 특정 원자가 있고 이 특정 원자는 특정한 빛만 흡수하거나 뭐다? 특정한 빛만 방출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정한 원자는 특정한 빛만 흡수하거나 특정한 빛만 방출하네. 그러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원자마다 고유한 빛만 방출하고 흡수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원자마다 고유한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이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원자마다 가지는 이 고유한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원자의 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한테도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원자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지네 원자의 지문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르는 물질이 어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모르는 어떤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 물질에다가 빛을 비추었더니 특정한 스펙트럼의 빛만 사라지네. 또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뭐라 할 수 있냐면
이 우리가 이미 원자들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없어졌네. 그럼 이 물질은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어떤 A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는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B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가정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미지의 어떤 물질을 발견했어. 그럼 그 미지의 물질은 어떤 물질로, 어떤 원자로 이루어진지 모르겠죠? 그럼 그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서 이 물질 속에 있는 A의 선 스펙트럼과 C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같이 있네. 그럼 이 미지의 물질은 A 물질과 C 물질이 같이 섞여 있는 물질이구나. 즉 A 원자와 C 원자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펙트럼을 아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모르는 어떤 물질, 즉 모르는 어떤 원자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스펙트럼의 장점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배웠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보어는 뭐에 집중을 했냐면 이 발머라는 과학자가 말한 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딱 집중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왼쪽 그림 보이죠, 여러분? 왼쪽 그림처럼 생겼어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은. 그럼 수소 원자의 이 검은 바탕에 줄 하나씩 가 있죠. 이 말은 방출 스펙트럼일까요? 흡수 스펙트럼일까요? 검은 바탕에 줄 하나씩이니까는 아주 고온의 수소 원자들이 전이 되면서 특정한 빛을 방출한 거겠죠?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을 보니까 수소 원자는 빛을 연속적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빛만 방출하네? 라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가 쭉 움직이다가 원자에게 갖다 붙으면은 특정한 빛만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서서히 잃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서서히 잃어가죠. 그럼 에너지가 점점 연속적으로 작아지게 되면 에너지가 큰 게 갑자기 0이 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서서히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에너지가 크다가 서서히 작아지네. 그럼 보랏빛에서 빨간빛 쪽으로 연속적으로 빛이 쫙 관찰돼야 돼요.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한다. 빛이. 그 말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만족하기 위해 만들어낸 원자 모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과연 어떠한 것을 만족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 배웠던 이 스펙트럼 내용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한 내용, 빛의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다. 빛의 에너지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다. 이런 내용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어란 과학자가 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 주안해서 이 스펙트럼을 만족하고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냈다. 그럼 그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기 위해 필요했던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오늘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 풀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 내용인데 잘 보세요. 다음은 스펙트럼에 대한 실험이다. 자, 실험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백열 전구가 들어있는 손전등. 자, 백열 전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열 전구라고 하면 잘 알다시피 흰빛 또는 뭐 주황빛 이런 빛을 내는 전구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내에 쓰는 형광등, 이런 백열 전구는 태양빛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대부분의 빛을 모아서 흰빛이 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백열 전구가 들어있는 손전등이란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여러 가지 빛이 다 들어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한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는 기체 방전관. 자, 한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는 기체 방전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낼 건 뭐냐면 한 종류의 기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한 종류의 원자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한 종류의 원자가 들어있는 기체 방전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광 필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전관과 여러분은 분광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자, 방전관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관으로 된 형태는 기체를 넣었습니다. 그럼 기체를 넣었을 때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기체는 아주 뜨거워지고 고에너지의 기체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만큼 빛을 방출하게 해주는 관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기체가 가지는 고유한 빛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분광 필름이란 건 뭐냐면 분광, 나눌 분자에 빛광자를 써서 빛을 나눠주는 필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광기라고 하면 뭐냐면은 분광기, 빛을 나누어서 그 빛이 어떠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기구를 보고 분광기라고 불러요. 나눌 분자, 빛광자. 그래서 분광기를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빛이 모여 있는데 그 빛을 어떤 빛이 모여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기계, 그거 보고 분광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광 필름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빛이 어떤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해 주는 필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체 방전관 위에 손전등을 놓은 후에 손전등과 기체 방전관을 켠다. 자, 분광 필름을 통해서 손전등과 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형광등 같은 이런 빛일 테고, 그러면 이 분광 필름을 통해 보게 되면은 이 손전등에서 나온 빛은 여러 가지 빛이, 즉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빛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관찰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태양빛이나 형광등처럼. 그래서 손전등에서 나온 빛을 보면 뭐다? 스펙트럼이 쫙 연속적으로 관찰됩니다. 이걸 보고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르죠. 연속 스펙트럼. 오케이. 자, 두 번째. 기체 방전관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한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다? 그럼 한 종류의 원자일 것이고, 그럼 한 종류에서 나오는, 한 종류의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은 빛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앞에서 배웠어요. 그쵸? 그걸 보고 우리는 선 스펙트럼, 불원속 스펙트럼이라 부르고, 그럼 여기서는 고에너지의 빛에서 에너지가 높은, 온도가 높은 그런 기체에서 낮은 에너지가 되면서 빛을 방출하겠죠. 그럼 방출 스펙트럼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방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일 것 같기 때문에 검은색 바탕에 방출하는 빛만 그어져 있는 이렇게 특정한 빛만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이거 보고 방출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출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은 기체 분자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자는 특정한 빛만 방출한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원자의 지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이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은 어떤 원자가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는 말이죠. A는 보니까는
빛이 띄엄띄엄띄엄 불연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분포하고 존재한다. 연속 스펙트럼 맞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기체 원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연속적이다. 자, 니은 보면은 우리 B에 보면은 기체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보니까는 띄엄띄엄 불연속적이죠. 연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체 원자에서 빛이 방출될 때 특정한 빛만 방출한다는 거예요. 자, 기체 그리고 특정한 빛만 방출. 오케이. 이 특정한 빛만 방출하기 때문에 특정한 빛만 관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아,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관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이런 원자들이 방출하는 이런 선 스펙트럼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데 서서히 가까워지겠죠. 그럼 에너지가 서서히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빛을 방출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관찰되는 원자에서 관찰되는 스펙트럼을 보면은 뭐다? 에너지는 빛은 띄엄띄엄띄엄 특정한 빛을 방출한다. 특정한 에너지만 방출한다. 따라서 불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불연속적이다. 오케이. 불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 틀렸고 D급 보겠습니다. B를 분석하여 B라는 것은 기체 방정관에서 나온 선 스펙트럼을 말하는 것이죠. B를 분석해서 기체 방정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네, 이 스펙트럼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율 표상에 있는 뭐 수소, 헬륨 여러 가지 원자들 있죠. 그런 원자들에 대한 그런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들, 스펙트럼은 이미 과학자들이 많이 찾아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자, 모르는 기체에다가 빛을 쫙 쏴가지고 또는 모르는 원자를 에너지를 가해서 높은 에너지 상태를 만든 다음에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나오는 빛을 관찰하게 되면은 어떤 종류의 원자가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B,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이런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면 뭐다? 기체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겠죠? 따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스펙트럼이야말로 너무 중요해요. 스펙트럼. 그럼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런 선 스펙트럼, 기체 원자들 또는 특정한 원자들이 가지는 이런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특정 원자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선 스펙트럼이야말로 특정한 원자들 하나하나가 가지는 지문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자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는 게 뭐다? 이런 스펙트럼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호가 이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딱 집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원자는 연속적인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빛을 방출하네. 그럼 이러한 현상을 만족하기 위해서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서 무엇이 추가되고 무엇이 추가가 되어야 이런 현상을 만족할 수 있을까 해서 집중한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보호 원자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열심히 복습하시고 문제 한번 더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